독일에서도 가장 완벽한 생태 주거단지로 꼽히는 킬하세. 20세기 건축이 초래한 심각한 자연 파괴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으로 개발됐다. 거친 풀밭과 제멋대로 들어선 듯한 집들이 마치 60, 70년대의 변두리 지역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태 건축이라는 이름의 치밀한 과학과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다. 지구촌은 이제 생태 건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공생을 꿈꾼다. 독일 북부의 공업지역과 북해를 연결하는 항구도시 킬. 지리적인 특성상 일찍부터 조선과 무역, 여행 사업이 번성했던 곳이다. 킬은 자연히 인구가 집중되고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과정이 빨랐다. 지금의 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됐던 도시를 재건한 것으로 80년대 이후 독일 건축의 고민을 잘 반영하고 있다. 킬 도심에서 외곽으로 3km 떨어진 곳의 주택단지 킬하세. 시내에서 불과 5분 거리인데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은 시내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마치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처럼 거칠고 낙후돼 보이지만 사실은 완공한 지 10년도 안 된 신주거단지다. 여유 있고 아름다우며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건축. 이것은 생태 건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킬하세의 건축 이념이다. 1986년 킬이 속한 슐레스비 홀스타인의 주정부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킬하세의 땅을 무상으로 내줬다. 그 후 6년 뒤 이곳은 집과 마을 회관, 유치원을 갖춘 작은 마을이 됐다. 26채의 집들은 모두 1, 2층 정도로 아담한 규모. 마을 회관은 그중 큰 건물에 속한다. 회관 앞뒤로는 연못을 2개 팠다. 빗물과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설계된 것이지만 그것 말고도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생태계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건축물과 시설들은 모두 땅속을 흐르는 지자기와 수맥을 피해서 배치됐다. 지자기와 수맥이 충돌하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수맥에 대한 이론과 기술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 생태 건축과도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So, hier haben wir eine Wasserader. Das ist die linke Seite des Reitstreifens und das ist die rechte Seite des Reitstreifens. Ich werde den markieren auf der Erde. Ist dann etwa hier. 보이지 않는 시줄과 날줄로 엮인 수많은 자연의 흐름 중의 하나인 수맥. 생태 건축은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데서 출발한다. 킬하세의 주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붕이 색다르다. 옥상 녹화, 즉 지붕에 잔디나 지피식물을 심어 주택으로 인해 훼손된 녹지까지 보상한 것이다. 그래서 킬하세의 녹지율은 100%에 가깝다. 킬하세에 내리는 비는 바로 녹지에 흡수되는 게 대부분이고 주택 위로 떨어지는 비는 빗물관과 빗물 유도로를 따라 땅으로 스며들게 돼 있다.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며 나무의 호흡으로 공기와 물이 깨끗해지는 자연의 질서.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 킬하세에는 빗물의 흡수를 가로막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았다. 킬하세에는 2개의 연못이 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이만한 웅덩이나 연못은 흔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메우고 다져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게 다반사였다. 킬하세에서 부활한 이 연못은 일종의 생활하수 정화시설이기도 하다. 갈대 연못을 이용한 생활하수 정화시설, 즉 갈대 뿌리 부분의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녹지에 흡수되지 못한 빗물과 각 가정의 생활하수는 지하 유수관을 거쳐 2개의 연못으로 모이고 연못에서 정화된 물은 지하 탱크에 저장됐다가
각 가정의 주방이나 화초용 물로 다시 공급된다. 자연이 가진 자정 능력으로 하수 처리는 물론 재활용까지 가능한 것이다. 킬하세가 가진 또 하나의 생태적 특징은 건축 소재에 있다. 주택의 벽체를 들여다보면 외벽에는 나무 판지를 대고 안쪽으로는 폐신문지를 압축한 단열재와 흙벽돌을 쌓고 실내에는 천연도료로 마감을 했다. 모두 공기와 수분이 잘 통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자연 재료들이다. (80년대) 중반까지 독일에서 건축 활동과 관련된 오염은 전체 환경 오염의 25%를 차지했다. 현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는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생산 폐기 과정에서 엄청난 오염을 발생시켰다. Für das Haus selbst heißt es auch ökologisch sinnvoll zu sein. Das heißt, das Gebäude als Ganzes muss ein in sich stimmiges Gesamtkonzept haben. Es wäre gut, wenn möglichst alle Baustoffe umweltfreundlich sind in der Herstellung, in der Anwendung und auch in der Verwertung, das heißt recycelfähig oder gut entsorgbar sind. Oder wenn sie es nicht sind, dann weitestgehend so gestaltet sein können. Es wäre gut, wenn auch die Haustechnik, Wasser, Energie, Strom, all diese Dinge möglichst im Einklang mit ökologisch sinnvollen Kreisläufen steht. Das heißt, möglichst sparsam, möglichst regenerative Konzepte verwenden. Solararchitektur spielt eine ganz wichtige Rolle beim ökologischen Bauen. 지구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물 부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 킬하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분뇨와 함께 각 가정 안에서 처리되는데 변기의 내부는 놀랍게도 물을 내리지 않는 우리의 재래식 구조와 같다. 대신 팬을 이용해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와 미생물의 작용으로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한다. 여기에서 물은 단 한 방울도 쓰이지 않는다. Am Ende kommt dabei gartenreife Komposterde raus. Sie können sie hier sehen. Es ist Erde, wie Sie sie aus dem Garten kennen. Tatsächlich wunderbare Erde, die man im Garten verwenden kann. Das Fantastische an diesem Prinzip ist, dass wir kein Wasser brauchen. Die Leute sparen ungefähr 80% des normalen Wasserverbrauchs ein. Und wir haben einen ökologischen Regelkreislauf wieder zu Ende gebracht. Die Fäkalien, der organische Müll sind wieder zur Erde geworden. 또한 킬하세에는 도심과 연결된 전기나 에너지 공급 시설이 없다. 단지 내에서 모터로 자체 발전을 하고 발전하면서 생긴 폐열은 각 가정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데 다시 쓴다. 바로 열병합 발전 시설이다. 한 가지 설비로 전기와 난방을 모두 해결하는 만큼 주민들로서는 에너지 비용이 절약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석유 등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마을 회관에서 3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주민회의는 오늘의 킬하세 생태 주거단지를 있게 한 산실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선 보기 힘든 일인데 지난 86년 킬하세의 주택 건설 방식을 생태 건축으로 정한 이래 모든 교육과 새로운 결정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Vorlaufphase gehabt. 86 sind wir als Baugruppe haben wir uns zusammengefunden und 1991 haben wir gebaut. Das war auf der einen Seite ziemlich lange, ehe wir ein Baugrundstück hatten. Auf der anderen Seite war das auch ganz gut, weil wir da viel Gelegenheit hatten, uns über das ökologische Bauen zu informieren, uns sachkundig zu machen. Wir haben verschiedene Projekte besichtigt in anderen Städten in der Bundesrepublik, sodass wir
Als es dann mit der Planung ernst wurde, als wir ein Grundstück angeboten gekriegt hatten, schon relativ genaue Vorstellungen hatten, was wir dann ökologisch bauen wollten. 키라세 입주자들은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로, 공사 단계에서는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는 노동자로 모든 공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일종의 품앗이다. 서로의 집과 다 함께 쓸 회관, 연못, 유치원. 6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찾아 나섰다. 키라세의 생태 건축은 단지 건축 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생활 그리고 주거 문화와도 깊은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마을의 공동시설을 충분히 짓는다. 이것은 자연환경 보존에 이어 키라세 주민들과 주정부가 맺은 두 번째 약속이다. 마을 전체라고 해봐야 21가구. 규모로는 초미니 마을인 셈인데 여기에 마을 회관이나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이 약속 때문이다. 유치원에서는 생태 건축의 원칙이 보다 엄격하다. 내부 환경에 가장 민감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인데 유치원 안에 그 어떤 물건도 심지어 장난감까지도 플라스틱이나 철제로 된 것을 볼 수 없다. 자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철저하리만큼 배제돼 있다. 유치원에서 밖으로 통하는 매개 공간은 더욱더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자연의 생태적인 구성과 질서를 배우는데 사실상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생활에 밀착돼 있다. 어찌 보면 불과 30년 전 우리들의 모습도 이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키라세 주민들이 생태 건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살만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바람이 이 유치원에 고스란히 응집돼 있다. Also als Erziehungsziel wäre einfach eine Erziehung, die dem Kind so angemessen ist. Also Fantasie fördern und so das kindliche Erleben vor allem fördern. Deshalb sind so moderne Medien ausgeschlossen. Wir haben keinen Kassettenrekorder oder so, ne? weil wir davon ausgehen, Kinder wollen selber singen und das ist ihnen gemäßer. Ne? Es fördert eigentlich ihre kindlichen Kräfte mehr als die Technik oder so. Es ist halt sehr naturbelassen alles hier. Ne? 총 공사 기간 6년 동안 키라세에 완공된 건물은 겨우 21채의 주택과 마을 회관, 유치원. 보통의 경우라면 이해하기도 용납되기도 어려웠을 일이다. 생태 건축은 단지 건축물이나 건축 활동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주거 문화, 생활 방식에 있어서 자연과 어떻게 연관을 맺을 것인가. 키라세의 주민들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 Auch im sozialen Leben. Das heißt, überhaupt zu einer kleinen Gemeinschaft zusammenzukommen, die nicht ideologische Gemeinsamkeit hat. Das ist hier gar nicht der Fall. Die Leute sind sehr verschieden. Sondern, dass man sagt, um einen gesunden Lebensraum zu haben, arbeiten wir alle zusammen. Und insofern ist der soziale Schwerpunkt, zusammen ein Müllkonzept haben, zusammen die Außenflächen pflegen, zusammen einen Kindergarten machen, zusammen einen Koop zu machen mit einem ökologischen Bauernhof, der hier einen Marktstand macht. Alle diese Dinge zusammen zu organisieren, ist ein wichtiger Schwerpunkt und das verbindet diese Menschen. 일주일에 한 번 마을 광장에는 장터가 들어선다. 농민들과의 직거래로 필요한 식품류를 보다 안전하게 또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다. 그러나 키라세의 주민들은 열렬한 환경운동가나 지식인 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적으로도 중하류층에 더욱 가까운 키라세 주민들. 6년의 더딘 공사 기간을 통해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단지 인간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자연과 조화된 생활, 그 방법으로 생태 건축을 선택한 것이다.
dass sehr viel Kontakt ist und dass sehr viele Kinder da sind, die miteinander zu tun haben. Dass wir Sachen, ökologische Technik verwirklichen konnten, die ich alleine nicht hätte verwirklichen können. Eine Gruppe kann mehr durchsetzen als ein einzelner Mensch. 킬하스의 주거단지는 그 생태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너지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경관과의 유기적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건강 문제 그다음에 특히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사람들의 주민들의 협의와 어떤 주민들의 공동적인 노력으로 어떤 대안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동 하회 마을에서 우리의 전통 건축을 보자. 한여름에 초가집에 들어가 보면 유난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초가 지붕과 흙벽이 가지는 단열 효과 때문인데 키라스의 지붕 녹화나 자연 소재로 된 벽체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과 같은 원리다. 바깥 길에서 집 안에 이르기까지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연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특히 필요에 따라 채소밭이 될 수도 있는 앞뒤 마당은 인간의 건축에 자연을 끌어들인 훌륭한 예가 된다. 고려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00년의 역사를 지닌 하회 마을. 그중에 가장 오래된 가옥은 300~400년 이상 된 것들도 많다. 하나같이 흙이나 목재, 돌멩이로 지어 올렸지만 그 어떤 세파에도 저절로 무너진 예가 없다. 흙은 이 작은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이렇게 다진다고 하더라도 그 숨을 쉬기 때문에 습도도 이제 조절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에는 낮에 이제 햇볕을 받았다가 그것이 이제 풍열판 기능을 해서 온도가 바깥 온도가 낮아질 때 이제 안으로 따뜻한 열기를 이제 보내준다든가 그러니까 습도하고 열도 이제 좀 조절해 주는 게 있고요. 또한 열린 구조로 해서 햇빛은 집안 구석구석에 고루 비치고 처마가 한낮에 내리쬐는 일사량을 조절했다. 바람이 잘 통해 처마 끝에 과일이며 채소가 잘 말랐고 마르며 기둥에 나무는 사람 손이 갈수록 빛이 더욱 살아났다. 우리의 전통 건축만이 자연에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전통의 건축은 생태 건축에 가까웠고 인간과 자연이 생태학적으로 조화되게 하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건축물들이 이렇게 건물이 생명을 끝난 다음에는 쓰레기로 변하는데 그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서로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견고히 그 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것일 텐데 흙은 바로 이제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흙건축, 나무의 건축으로 불리는 우리의 전통 건축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전북 무주군 진도리에서는 벌써 1년이 넘도록 마을 회관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공사에서는 요즘 건축으로는 드물게 흙건축을 시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흙건축은 바닥과 벽체, 지붕을 모두 흙만 다져서 쌓아 올린 공법. 그러나 이 기술을 전수한 사람은 전국에 10명도 안 되고 그나마 60대 이상의 연로한 사람들 뿐이다. 우리 전통 건축의 핵심 기술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는 곳 100m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로 집을 지었다. 무주군 진도리의 마을 회관도 마찬가지로 흙은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거저나 다름없이 실어오고 목재만 사다 썼다. 그러나 전통의 생태 건축을 복원해버리는 노력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흙과 창호지, 구들은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짝이다. 은은한 빛과 촉감이 그렇고
특히 뛰어난 통풍과 단열성에서 궁합이 맞는 것이다. 지붕에까지 초가나 기와를 얹으면 금상첨화지만 층을 올리는 현대 건축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전통의 생태 건축이 인간의 생태에 가장 알맞는 온도와 바람, 습도를 제공한다고 해도 오늘날의 산업 문화에 맞지 않는다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지닌 생태 건축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전통 건축을 버린 게 아닐까. 공사가 마무리돼 갈 무렵 인부들은 마을회관 군데군데 시멘트를 더 씌우고 전체적으로 방수제를 칠했다. 흙벽을 통해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 숨쉬는 건축을 하려고 했던 노력은 아쉽게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의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고층화, 밀집화, 그리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산과 분당, 수서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겨우 7년 만에 초대규모 택지 개발을 완성함으로써 대단한 속도 기록을 보였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 그랬듯이 너무 빠른 성장은 그 이면의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녹지들을 사라지게 하고 자연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렸다. 울창한 자연의 숲을 콘크리트 숲과 맞바꾼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단기간에 그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그 공급 우선 정책이 대두가 됐고, 결과로 그 도시의 자연 공간이 전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도시의 생태적인 문제가 비롯됩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도시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든 주범이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도시 홍수 문제.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기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하수도 범람과 상습 침수 지역을 낳는다. 도심이나 주택가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도시들에는 서서히 일정하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자연의 땅이 부족하다. 도시 홍수는 그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홍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땅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 충분히 물을 흡수해서 지하수로 충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 지표수로 유출되는 그 유수의 양이 적습니다. 반면에 도시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침투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에 쏟아진 물들이 하류로 집중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홍수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화의 또 다른 후유증, 도시 열섬 현상.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태양열이나 자동차, 건물에서 나오는 냉난방 에너지를 증발산시키지 못해서 도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도시의 기후까지 변화시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도시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거나 에너지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생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8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에코폴리스 운동이 활발하다. 에코폴리스, 즉 생태도시 운동이다. 87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국제주택 전시회가 열렸다. 도시 공간 내에서도 자연의 숨결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전시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많은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 생활에 어울리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베를리너 88번가, 총 170세대의 이 서민형 아파트는 87년 주택 전시회에 참가했던 생태 건축 모델 중에 하나였다. 아파트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실개천과 갈대밭 그리고 연못. 얼핏 보면 자연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은 빗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하수정화 시스템이다. 특히 빗물을 정화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앞서 킬하스에서 보여준 것보다 정교하다.
Normalerweise wird das Regenwasser zu Abwasser. Es wird mit dem Schmutzwasser im Kanal vermischt und belastet unsere Gewässer bzw. auch unsere Kläranlagen. Und hier ist es zum ersten Mal gelungen, das gesamte Niederschlagswasser auf dem Grundstück zu halten, zu reinigen, wiederzuverwenden und den Bewohnern zur Nutzung zur Verfügung zu stellen. Aus diesem Gebiet geht kein Tropfen Regenwasser in die Kanalisation. 독일의 물값은 우리보다 9배 정도 비싸다. 생태 건축에서 가장 먼저 물의 재활용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에 떨어지는 빗물은 모두 건물 벽의 빗물관과 단지 곳곳의 투수구멍을 통해 지하로 유입된다. 생활 하수도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지하 모래 여과조를 거쳐 빗물과 함께 물탱크로 모인다. 오염이 발생한 바로 그곳에서 1차 처리를 마치게 돼 있는 것이다. 물탱크에서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나면 생활하수는 킬하세에서 본 것과 같은 갈대밭 정화조로 흘러들어 2차 정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정화 연못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3단계에 걸친 처리 과정은 모두 모래 여과조와 갈대밭이라는 자연의 정화 능력을 이용한 것이다. Das Regenwasser wird von den Dächern hier in diesen Schacht eingeleitet. Das ist der sogenannte Filterschacht. Er ist 2 Meter im Durchmesser und mehr als 2 Meter tief. Das Wasser wird in der Kammer hier eingeleitet und durch einen Sandfilter in den zweiten Teil der Kammer eingeleitet und von dort haben wir einen Überlauf in die Zisterne. Die Zisternenanlage besteht im vorderen Teil aus 3 Behältern, die zu den privaten Dachflächen gehören. Das Wasser, das für Bewässerungszwecke nicht verbraucht wird, läuft über in die 2 Behälter hinter dem Weg. Die gehören dem Bezirk. Von dort aus wird das Wasser in den See gepumpt. 일반 주택의 경우 화장실과 정원에서 쓰는 수돗물이 전체 사용량의 50%에 달한다. 그렇다면 빗물과 생활하수를 재활용해서 쓰는 이곳 주민들은 그만큼의 물값을 절약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순환하는 물의 일부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각종 동식물이 접근할 수 있는 실개천이 흐르게 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 실개천은 군데군데 남아있는 녹지처럼 도시 내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은 독일 통일 후 각종 재개발과 주택 보급 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Ich zeige Ihnen eine Probe unseres Regenwassers, so wie es jetzt als Bewässerungswasser zur Verfügung gestellt wird. Das Regenwasser wird 2-mal gefiltert. Einmal, wenn es in die Zisterne gelangt und dann, bevor es aus der Zisterne in die Leitung gepumpt wird, wird es noch einmal durch einen Schwimmbadfilter filtriert. Mehr an Reinigung ist nicht erforderlich. 사라졌던 동식물이 다시 돌아온 연못.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면 밑으로는 더욱 많은 미생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의 주거 공간이 자연의 생태계에 편입되고 그 순환의 고리를 이루는 에코폴리스. 도시에서의 생태 건축은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상업도시 프랑크푸르트. 독일 내에서 베를린, 뮌헨과 함께 고층 건물 건축을 허용한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다. 여기에서 우뚝 솟은 건물, 독일 상업은행 본사는 세계 최초의 생태적인 고층 건물로 꼽힌다. 독일 상업은행 본사는 3면의 기둥 모양으로 총 높이 290m의 60층.
규모로 보면 우리의 63빌딩과 맞먹는 초대형이다. 1991년 국제건축가 대회에서 영국의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것인데 당시로서는 도시에서 실험할 수 있는 생태건축의 모든 기술이 동원됐다. 이제 독일 상업은행은 세계 모든 건축가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됐다. 독일 상업은행은 단순한 기술을 응용해 에너지 총량을 줄인 사례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총 8만 5천 입방미터의 면적에 고루 태양빛을 공급하는 자연 채광. 상업은행의 중앙부는 1층부터 60층까지 유리 천장으로 태양빛이 통하게 돼 있다. 사무실은 건물의 중앙부를 뺀 3면체 둘레에 배치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은 건물 외부로부터의 햇빛은 물론 중앙을 통해 분산되는 햇빛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조명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8층, 12층, 16층 이런 식으로 매 4층마다에는 건물의 한쪽 면을 모두 정원으로 꾸몄다. 건물 중앙부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 덕분에 최고 9m까지 자란 각종 나무들이 자연의 토양에서와 다름없이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60층짜리) 초고층 건물 안에서는 보기 힘든, 아니 우리의 경우라면 도심에서조차 보기 힘든 자연의 정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독일 상업은행에는 총 9개의 실내 정원이 조성돼 있다. 실내 정원은 직원들에게도 대만족이다. Ja, also hier diese Gartenanlage ist parkähnlich und man kann also kurz mal eine Pause machen hier, was sehr angenehm ist. Die Temperatur ist auch hier sehr gut. Es ist kühl und frisch und nicht warm und stickig. Und es ist sehr schön bepflanzt. Die Bäume sind schön grün und es ist sehr entspannend, sodass man kurz mal hier für einen Moment verweilen kann und dann wieder weiterarbeiten kann. 실내 정원에서 햇빛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환기. 그러나 고층 건물에서는 냉난방 등의 이유로 창문이 밀폐되어 있는 게 보통이다. 여기서 독일 상업은행은 예외에 속한다. In jeder vierten Etage befindet sich eine Wetterstation. Diese Wetterstation misst mir die Außentemperatur, nach der dann die Heizung oder die Kältemaschinen geregelt werden. Weiterhin befindet sich an der Wetterstation ein Windmessgerät, mit deren Hilfe man die Fensterfreigabe steuert. Das heißt also, wenn ein zu starker Wind ist, schließen die Fenster automatisch und man kann sie auch dann nicht mehr mit Hand auffahren, sondern man wird erst wieder freigegeben, wenn draußen nicht mehr so ein starker Wind herrscht. 독일 상업은행의 모든 창문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정원이 있는 각 4층마다에는 온도와 습도, 풍속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해서 정원 관리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준다. (12층마다) 중앙부의 유리 천장의 실내를 구분하고 그 안에는 8개 층의 사무실과 4개 층의 실내 정원이 배치되어 있다. 12층 높이의 한 단위가 자연 환기와 통풍을 완성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업은행 내의 모든 사무실에서는 실내 정원을 통해 누구나 자연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12개 층으로 이루어진 사무실과 실내 정원은 심리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단위이기도 하다. 독일 상업은행과 같이 복잡하고 업무가 분화된 곳에서
서로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단위는 대략 4개 층 정도. 그렇게 12개 층 안에 4층씩의 사무실과 정원을 교차시킴으로써 직원들은 자연과의 고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독일 상업은행은 또한 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건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우선 자연 채광.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한낮에도 불을 켜두는 게 보통이지만 상업은행의 사무실들은 모두 건물 외부 쪽이나 중앙부에서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쓸 필요가 없다. 유리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바깥쪽 유리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입구가 열려 있고 안쪽 유리를 열고 닫음으로써 환기를 조절한다. 또한 이중 유리창 사이의 블라인드는 직사광선을 조절하기 위해 수동과 자동으로 움직인다. 사무실의 위치, 조건에 따라 각각 자연의 통풍과 태양열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획일적인 냉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특히 냉방시설은 일반 건물과 매우 다르다. 이중 유리창에 의해 천장으로 유입된 외부 공기를 천장의 냉각판으로 차갑게 식힌 뒤에 실내로 공급하는 냉열 복사 방식을 쓰고 있다. 조명의 바로 옆 틈이 바로 냉기를 뿜는 에어컨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빛과 통풍 그리고 냉난방에 이르는 환경 조건은 모두 사무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실내 온도에서 마이너스 1도, 플러스 3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냉방 시스템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날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건물들의 냉방은 모두 상층부 냉각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냉방에 이용되는 냉각수는 건물 전체를 순환하고 나면 냉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아는 채 하수도에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독일 상업은행은 여기에서 물의 재활용 기술을 도입했다. 냉각탑에서 각 사무실로 연결된 냉각수 라인과 별도로 각 층의 화장실에 파이프를 연결해 한 번 쓴 냉각수를 변기용 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전체 수도 사용량의 80%까지 차지하는 화장실용 물을 절감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업은행은 환기와 냉방, 난방에 드는 에너지 총량이 독일의 다른 건물들보다 3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딩 관리 시스템. 상업은행 60층 8만 5천立方미터의 구석구석을 통제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무실 직원은 겨우 3명뿐. 2대의 컴퓨터로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Einzelraumregelung von unserer Steuerung und werden dann das Stockwerk hier aufrufen, wo wir uns jetzt befinden, und diesen Raum hier. Das ist also gekennzeichnet mit 6. OG, wo wir uns befinden. Wir sind im Nordflügel, wir haben also 3 Flügel in diesem Gebäude, und wir sind in der Außenzone. Das ist die genaue Ortsbestimmung. Haben wir also verschiedene Einstellungen wie Licht, Temperatur, Sonnenschutz, das wären diese Sonnenrollos, und Fenster auf- und zufahren. Ich nehme das jetzt mal die Steuerung auf Hand, dass ich sie von hier bedienen kann. Die steht sonst auf Automatik. 기능면에서 상업은행은 인텔리전트 빌딩에 가깝다. 그러나 자연의 조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그리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무실들이 모여 마을과 같은 유대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업은행은 인텔리전트 빌딩보다 한 단계 높은 생태 건축을 실현하고 있다. So, wir haben versucht, das Haus so ökologisch wie möglich zu bauen. Es ist natürlich so, dass die Bauvorschriften in Deutschland natürlich nur für ein Hochhaus bestimmte Baustoffe zulassen. Grundsätzlich darf alles nicht brennen. Und so konnte man zum Beispiel an der Fassade auf Aluminium nicht verzichten. Das ist nicht unbedingt ein ökologischer Baustoff, Aluminium, aber für ein Hochhaus kann man nun mal keine Holzfenster einsetzen. Ansonsten haben wir einfach darauf geachtet, auch, dass die Baustoffe gut recycelfähig sind, wiederverwendbar und so weiter. Eigentlich auch schon eingeplant für den Abriss in, wann weiß ich, vielleicht 100 Jahre oder noch später, dass man also keine Entsorgungsprobleme hat.
Aber vom Grundsatz her ist es einfach so, dass ein Hochhaus nicht 100% ökologisch sein kann. Das geht einfach nicht und wir haben einfach versucht, das Möglichste daraus zu machen. Und das ganze Zusammenspiel in dem Gebäude mit der natürlichen Lüftung und mit der öffentlichen Fassade, Lichtregelung und den Bewegungsmeldern und so weiter haben wir also nach dem ersten Jahr eine sehr gute Energiebilanz gehabt. 독일 상업은행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3, 4년 안에 초기 투자 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생태 건축이 비용이 많이 드는 비경제적인 건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에게 날로 파괴되는 자연 환경과 고갈되는 자원들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다. 21세기 환경 시대로 가는 길목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자연에 계속 주먹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 품에 안길 것인가?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